영원한 자유기업인 제10장 세상을 향한 이벤트. 1965년 미시간 주지사 조지 롬니는 소위 유럽 작전을 펼쳤다. 그 목적은 미시간의 기업들이 보다 활발하게 유럽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세계 시장을 진출할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유럽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1대1 판매 전략은 전 세계에 걸쳐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기 시작했다. 우리는 새로운 해외 시장을 발굴하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세계 일주 여행을 시도했다. 목표는 우리 제품에 관심을 보일 만큼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이 탄탄한 나라였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높은 세율을 강요하지 않는 나라에 주목했다. 일단 확신이 서자 우리는 오스틴 우즈를 해외 담당 매니저로 채용하고 호주에 이어 영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얼마만큼 아메이의 홍보 담당 임원으로 일하던 케이시 워든잼과 밥 후크를 영입했다. 이렇게 해서 아메이가 국제 무대에 진출하게 되자 리치와 나는 부를 창출하기 위한 미국 스타일의 원칙을 전 세계로 확대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우리는 아메이가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해가면서 미국은 물론 우리가 진출한 상대 국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지켜보았다. 국제무역은 각 국가의 자신의 전문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며 전 세계 소비자는 그 전문성의 혜택을 공유한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무역 때문에 망하는 나라는 없다는 말을 남겼지만 무역이 충분한 활성화되지 않는더라 망하기도 한다. 다국적 기업은 경제적 자유를 전파하는 미국 대사관 같은 역할을 한다. 미국의 기업들이 다른 국가의 소비자에게 미국 스타일의 자본주의가 갖는 이점을 전파할 때 상품과 함께 필연적으로 자유에 대한 홍보가 수반된다. 아무리 권위주의의 체제에 길들인 사람도 자유국가에서 건너온 소비재 상품의 질을 확인하는 순간 경제적 자유의 역할에 관심을 보이기 마련이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억압적인 체제의 지주도자들이 다국적 기업이 자기네 국경 안으로 활동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 독재 국가에 발을 들여놓으려는 다국적 기업은 부패한 관료, 가중한 일관성 없는 조세제도, 열악한 사회 간접 자본, 터무니없는 각종 규제 등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유로 리치와 나는 대상 국가를 둘러볼 때 자유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물론 아메이세이즈 마케팅 플랜은 사회주의의 국가에서도 갈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이다. 우리는 동유럽이나 예소련 지역의 외국 기업에 대한 개방 정책을 도입하면서 그쪽으로도 계속 뻗어나가고 있다. 내 친구이자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지넨딕 레이션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다. 아메이는 자유기업 정신을 설파하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들은 확실히 전위 부대로 조그마한 틈이라도 생기면 어김없이 파고 들어간다. 그들이 진출한 국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를 선택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생활 수준을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이다. 국제시장의 성공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벽 중 하나는 의사소통 문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음악과 미술보다 좋은 것은 없다. 리치와 나는 이 점을 굳게 믿고 있다. 예술 활동을 지원하지 않는 국가 간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미국 언어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는 것 같다. 1982년 2월 보스턴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유럽 순회 공연을 후원할 후원자가 필요하다는 소문을 들은 우리는 즉각 그 기회를 포착했다. 그 순회 공연은 8개 나라와 16개 도시에서 이루어졌고 러시아의 지휘자 무스티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의 환상적인 무대에서 펼쳐졌다. 이러한 순회 공연이 펼쳐진 배경에는 뒤에 소개할 1982년 네덜란드 미국 20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다. 미술 쪽에도 관심이 있는 나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텔텔릭 미술관에서 젊은 미술화가들이 펼치는 현대 미술 전시회를 후원하고 있다. 아내 헬렌과 나는 그랜드 레피지 심포니를 후원하고 있던 리치는 아메이가 미술과 음악 두 분야를 동시에 후원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부인 낸시 레이건의 따뜻한 전송을 받으며 오케스트라 및 미국 전시회와 함께 유럽 여행길에 올랐다. 첼리스트와 자유전사. 조그마한 체구에 머리가 벗겨진 정열적인 음악가 무스티슬라브 로스톨로포비치는 심포니 순회 공연을 통해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비록 내가 그의 몸에 밴 러시아 스타일에 익숙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지만 말이다. 열광적인 유럽의 청중 앞에서 격렬한 몸짓으로 지휘를 하고 나면 그는 어김없이 나를 찾아와 땀에 흠뻑 젖는 몸으로 힘껏 나를 끌어안으며 키스를 하곤 했다. 공연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다. 이 최고의 첼로스트가 그토록 영광에 가득 찬 지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기치 못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오케스트라와 지휘자는 가는 곳마다 청중의 기립박수를 이끌었고 최소한 2차례 이상 앙코르 연주를 해야 했다. 콘체르트 헤보에서 열린 네덜란드 미국 수교 200주년 기념 공연은 특히 인상적이었다. 이 공연에서는 모두 4차례의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는데 일어나 박수치는 행동에 익숙하지 않은 네덜란드 사람들은 소극적인 특징을 감안하면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비엔나의 장엄한 뮤지컬레라인자는 관객으로 초만을 이루었다. 마치 체로의 활이라도 되는 양 오른손에 지그시 지휘봉을 잡고 왼손에는 연주자들을 세세히 움직이게 하는데 일일이 지휘하는 로스트로포비치는 모든 심포니의 동작 하나하나에 풍부하게 이끌어 나갔다. 물론 유능한 연주자들은 흠잡을 데 없는 결속력과 열정으로 지휘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로스트로포비치는 위대한 클래식 음악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남김없이 표현하는 줄 아는 지휘자였다. 하지만 공연이 런던에 이르렀을 무렵 클래식 음악에 대한 내 애정이 모두 소진되어 버린 느낌이었다. 로스트로포비치는 앵코르 곡으로 언제나 쇼스타코비치 소가 편곡한 스트라우스를 포카와 고슈윈의 프로미나드를 연주하는데 둘 다 내가 그리 좋아하는 곡은 좋아하지 않는 곡이었다. 그러나 그 무렵에는 이미 그 곡을 10번 이상 들은 뒤였다. 어느 날 밤 나는 런던에서 아메이 홍보 담당 임원인 캐시 원더잼에게 말했다. 이번 주에 한 번 더 연주에 참석하려니 차라리 집에 돌아가는 게 낫겠어. 나는 순회 공연 중간중간에 가급적 분주하게 움직였다. 유럽 아메이 직원이나 아이비어들을 만나기도 했고
빽빽한 강연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다. 이 순회 공연이 유럽의 아메이 지사의 커님이 되어줄 것은 물론이다. 기업이 문화 행사를 후원함으로써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가능한 많은 일을 벌려야 하는 게 좋다.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후원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홍보 수단이었지만 무엇보다 로스트 로포비치가 대중의 우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기를 누리던 터라 16개 도시의 모든 기자가 그를 인터뷰하고 싶어 했다. 그 무렵 우리 유럽 시장은 비교적 초창기였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었다. 유럽에서는 아이비어의 자부심이 무척 중요한데 우리는 그들의 자부심을 가능하나 높여주기 위해 그들의 연주회와 후속 파티를 초대했다. 우리는 로스트로 포비치에서 순회형 공연이 끝나면 에이다로 와서 아메이 직원들을 위한 첼로 연주를 열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흔쾌히 응했고 환상적인 연주를 하는 사이사이에 자신의 아름다운 첼로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다. 그것은 1971년 안토니에 스트라디바가 만든 첼로였다. 아메이 직원들은 그의 연주를 무척 좋아했다. 모든 사람이 클래식 음악 애호가였던 것은 아니지만 로스트로포비치의 연주와 말솜씨에 깊은 감동을 받은 청중은 공연이 끝나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갈채를 보냈다. 로스트포비치는 소련에서 망명하기 전에 모스크바 필하모니와 함께 공연을 했고 모스크바 음악학교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다. 그는 재능이 뛰어난 음악가였고 소비에트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거나 알렉산드로 소제니친과 각별한 우정을 나누는 등 겁없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바람에 1970년대 초 소비에트 고위 관료들의 눈밖에 나게 되었다. 그러자 그의 해외 활동이 잇따라 취소되었고 녹음 작업이 중단되었으며 소비에트의 신문과 텔레비전, 라디오에 그의 작품을 발표하지 못하게 되었다. 로스트로포비치는 자신의 아내이자 세계적인 소프라노 갈리와 비시네부스카야와 함께 이런 억압적인 처우를 비난하며 레오니드 브레스네프 앞으로 2년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공개 사안을 보냈다. 그러다가 1978년 그들은 결국 소비에트의 권위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그는 망명을 선택했고 서로는 위대한 지휘자인 첼리스트 겸 피아니스트인 그를 잃어버렸다. 그의 아내 역시 남편과 함께 망명길에 올랐으니 서로는 두 사람의 거장을 한꺼번에 잃은 셈이다. 자유에 대한 로스트로포비치의 열정은 지금도 그의 연주를 통해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한 평론가는 이런 말을 남겼다. 로스트로포비치가 완벽한 자유 속에서 러시아의 정신을 찬미하기 위해 서방 세계로 망명해 이곳 워싱턴 포토맥 강가에까지 왔다는 사실은 얼마나 역설적인 일인가. 미국에서 넘어온 포스트로포비치는 가감하게 전체주의 체계에 반기를 드는 발언을 했다. 그러한 체제는 동기를 박탈하고 뛰어난 두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재능을 파괴하는 기능을 할 뿐인 것이다. 로스트로포비치와 내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우리에 대한 이런 쪽으로 마무리가 되곤 한다.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가 아니면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결실을 맺을 수 없고 개인적인
삶도 윤택해질 수 없다는 얘기다. 자유 기업이 지배하는 경제는 사람들에게 배우나 화가, 음악가 등 예술가들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부를 제공한다. 예술가들은 설령 자기 작품의 구매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지라도 자신의 작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박애주의자를 찾아낼 수 있다. 반면 사회주의에서는 정치 엘리트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얻어기기 때문에 예술가를 지원해 줄 여력이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통제 경제 아래에서는 이것이 더 많이는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구실이 된다. 돈이 있어야 예술에 투자할 수 있는 논리인 것이다. 물론 정부 자체는 좋은 예술과 나쁜 예술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붓이나 카메라, 주의봉을 들고 다니는 사람에게 돈을 집어준다. 때로는 정말로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돈이 돌아갈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람이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가에 종속되는 신세로 전락해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그런 체제에서는 무엇이든지 혼란스러운 것, 불경스러운 것, 혐오스러운 것, 그리고 폭력적인 것을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아메이는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를 후원하면서 자유기업의 정신을 전파하는 전도사의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는 유일한 연주회에 참석하는 모든 청중이 두 가지 전제를 염두에 두고 음악을 감상하기를 희망했다. 첫째, 억압을 받은 로스트로포비치가 망명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둘째, 미국 자유기업 정신으로 확보한 자금이 인류가 보다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데 쓰고 있다. 경제 외교. 기업이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순회 공연과 같은 외교 사절 단급 행사를 후원하면 그 기업에 대한 외국 시장의 호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유기업 정책에 대한 저항감을 완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다. 더구나 그런 이벤트는 재계 및 정계 지도자들에게 국제적인 만남의 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평화와 상호 호혜적인 무역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도에 반기를 들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더욱이 거기에는 위대한 음악이 관련되어 있지 않는가? 1992년 나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을 향한 500주년 기념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개최된 제노바 엑스포의 조직위원회 겸 대사를 역임했다. 사실은 1989년 봄에 미국 정보기관에서 일어난 브루스 챔프가 나를 찾아와 미국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고 제안을 했다. 그는 내가 네덜란드 전국 200주 기념 행사를 후원한 사실과 이탈리아 주재 미국 대사인 피터 세키아가 내 친한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콜럼버스의 목적지였던 카리브해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다. 이처럼 여러 가지 조건이 맞물리면서 나는 결국 엑스포를 후원하기로 했고 위원장직도 수락했다. 해외 파견의 형태로 몇 달간 공적인 일을 맡게 된 터라 내가 대사라는 직함을 부여받았다. 오래전부터 대사의 역할을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그런 일이 주어진 것이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긴 하지만 1988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나를 카브리해 주재대사로 임명할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안타깝게도 나는 시간상 제약 때문에 그 자리는 수락할 수 없었다. 1989년 8월 조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위원장으로 임명인
임명된 이후 나는 2차례에 걸쳐 취임식을 치렀다. 첫 번째 미시건 호에 있는 내 여름 별장의 테라스에서 거행한 비공식 취임식이었다. 그 자리에서 베티와 나, 블루스 그리고 세키아 대차가 참석했다. 이것은 소리에 서명을 하는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 위한 의식이었다. 두 번째 취임식은 주로 언론을 위해 마련된 공식 행사였다. 물론 나에게는 첫 번째 행사가 훨씬 더 재미있다. 세키아는 큼직막한 공식 의사봉을 나에게 건네주었고 우리는 그 방망이의 용도가 아주 다양할 거라는 말을 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제노바 프로젝트는 무척 재미있는 이벤트였지만 물론 관료주의에 물론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다. 나는 워싱턴에서 부위원장 자격으로 이탈리아에 파견된 존 가트랜드와 그의 거의 모든 업무와 생활을 함께 하다시피 했다. 그는 네덜란드 미국 200주년 기념 행사에 정부의 행시주의를 파타하고 이를 수월하게 처리했는데 제노바 엑스포에서도 그가 맞먹는 역량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는 애초에 할당된 해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그 기여를 하고 이는 미국 박람회 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업적이었다. 아메 역시 미국 전시관의 후원자로서 거대한 역할을 했으며 나는 존을 비롯해 그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한 많은 사람들이 무척 자랑스러웠다. 기업이 정말 어느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더라도 이렇게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요트 경기라든지 미술 전시회, 역사 전시가 이런 걸 개최함으로 해서 정말 그 지역을 또 문화를 역사를 뛰어넘고 그 나라의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또 멋진 또 그런 하나의 툴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과 또 그런 노력을 해줬던 리치와 제이의 그런 노력이 그게 얼만큼 세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했던 그런 노력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빛과 소금 피물 리더님들 안녕히 주무세요. 화이팅!